지난 2일 중국 관영 CCTV가 내보낸 뉴스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의 전략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5호의 상세한 재원을 처음 공개한 겁니다. 길이 32.6m, 직경 3.35m, 발사 중량 183톤, 최대 사거리 12,000km.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 둥펑 5호 한 발의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0배라고 하면 어떨까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리틀보이의 200배 위력을 가진 무기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그간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이 정보를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뿐 아니라 핵 보유국들은 핵 전력에 관해서는 극도의 비밀주의를 유지해왔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했는지, 성능이 어떤지 모든 것이 추측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핵무기 스펙을 대놓고 공개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둥펑 5호는 이미 1980년대에 개발된 구형 미사일이라는 점. 1980년대에 개발한 구형 미사일을 2025년에 공개한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무기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그런 메시지 말이죠. 실제로 중국은 둥펑 5호 이후 둥펑 31, 둥펑 41과 같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극초음속 무기와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핵무기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5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핵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떨어진 두 방의 핵폭탄에서 야망 있는 몇몇 국가는 희망을 받죠. 우리가 세계 패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이어 소련, 영국, 프랑스의 순차적인 핵개발 성공 소식이 들려오자 중국이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원래 중국은 이미 1950년대 초부터 핵개발의 꿈을 가지고 소련에게 손을 벌렸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소련의 후르쇼프에게 핵무기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후르쇼프는 어렵게 개발한 핵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면서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이 중국을 배신했다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죠. 영원한 동맹일 줄 알았던 소련과의 관계는 틀어져 버렸고 미국은 중국의 해상을 봉쇄해버렸을 뿐 아니라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면서 동서남북 그 어디도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1955년 9월 미국에서 한 중국인이 급거 귀국합니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의 이름은 첸 쉐슨, 중국 우주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미국 MIT 공대에서 석사를,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2차 대전 당시 칼텍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V2 로켓 기술까지 흡수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자로 꼽혔죠. 원래 그는 중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지만 당시 미국을 휘쓴 메카시즘 광풍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갔고 가택에 연금되는 등 핍박받았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에서는 그를 두고 첸 쉐서는 5개 군단보다 위협적인 인물이라며 귀국을 반대했으나 공산주의자 취급에 지친 그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귀국 직후 곧바로 소장 계급을 부여받은 후 국방부 제5연구원장에 취임해 중국의 양탄 일성을 성공시킵니다. 여기에서 양탄이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일성은 인공위성을 의미합니다. 1964년 10월 1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롬너르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감행했고 1966년 5월에는 광어형 핵무기를 1967년 6월에는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해 양탄을 이뤄냈고 1962년 장거리 미사일 둥펑 1호를 개발하며 일성도 성공해냅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에서 5번째 핵 보유국이 됩니다. 원래 미국은 중국의 핵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처리 시설 폭격 계획도 세웠지만 포기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자칫 중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도 걱정, 틀어졌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걱정이었으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후에도 중국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마오쩌둥은 핵무기를 종이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핵무기는 종이호랑이다. 겉모습은 무섭지만 비가 오면 녹아버린다. 진짜 힘은 인민에게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최소 억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수천 개씩 핵탄두를 쌓아놓고 경쟁할 때 중국은 수백 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비밀주의를 택했죠. 미국이나 러시아는 군비 통제 협정을 통해 서로의 핵전력을 어느 정도 공개했지만 중국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핵탄두 수량, 미사일 배치 위치, 성능 등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이었죠.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나름 장점이 있었습니다. 적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 폭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억제력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200기로 추정했었습니다만 2024년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600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4년 만에 3배. 이는 최소 억제라는 중국의 전통적 핵 독트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핵탄두 수를 늘리고 돌파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둘째, 대국지위에 걸맞는 핵전력 확보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특히 핵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인데 이는 기존의 전략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죠. 둥펑 17, 잉지 21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립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기존의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발사 후 몇 분 안에 착탄 지점을 재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방향을 바꾸며 비행하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1년 7월 중국이 실시한 극초음속 무기 시험은 미국 정보당국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무기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니까요. 미국의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은 이를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만큼 충격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무서운 무기도 있습니다.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B입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인데 각 탄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죠. 중국은 둥펑 5B, 둥펑 41과 같은 신형 ICBM에 MIRB를 장착하고 있으며 둥펑 41은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사일 한 발로 10개의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IRB의 진짜 위력은 방어를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요격 미사일 10발로 핵탄두 10개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섞어서 발사하면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현재 중국이 신장, 간수성, 내이멍구 등 내륙 지역에 약 450기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사일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사일로는 지하에 건설된 미사일 발사 시설을 말하는데요. 중국 ICBM의 최대 사거리는 11,200km에 달해 미 본토를 비롯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도달 가능하죠. 이동식 발사대와 달리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일로를 건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쉘게임 전략이죠. 450개의 사일로를 운영하되 실제 미사일은 100개만 배치하는 식입니다. 적은 어느 사일로에 미사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450개 사일로 전부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때문에 한반도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경악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사일의 기술적 특징이 중국의 둥펑 17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기술 이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이나 정보 공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2021년 첫 시험에서 2024년 실전 배치 가능 수준까지 불과 3년. 이는 독자 개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도움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확보했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무기가 북한 손에 들어간 셈이니까요.
사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축체계란 한국군이 개발한 선제 타격 및 대응 전략으로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이용해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다음 목표물을 타격하는 절차로 작동됩니다. 이런 날카로운 칼과 함께 준비한 방패가 바로 KAMD입니다. 킬체인으로 제거되지 못한 탄도미사일을 KAMD가 요격하는 겁니다. 미국 MD의 한국형 버전 또는 한반도 한정, 미니 MD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비교적 소규모 체계입니다. 미국의 MD는 탄도미사일 비행의 모든 단계, 즉 추진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비행 단계를 전부를 커버하는 반면 한국은 MD 체계의 종말 비행 단계에 초점을 맞춰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킬체인 KAMD에 대량 응징 보복을 의미하는 KMPR까지 더해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국형 삼축 체계가 완성됐죠. 이 단계에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단계로 KAMD가 종말 단계에 접어든 미사일을 사드가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하면 LSM이 그리고 여기서도 요격에 실패하면 패트리엇과 천궁이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KMPR이 북한 지도부를 대규모로 응징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체계는 모두 재래식 무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죠. 문제는 중국의 핵위협 앞에서 이 체계가 얼마나 유효할까 하는 점입니다. 우선 킬체인은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북한과 달리 중국은 조기경보 능력도 뛰어나고 보복 능력도 막강하죠. 둘째, KAMD는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와 MIRV 앞에서 무력합니다.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무기를 현재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막기는 불가능하니까요. 셋째, KMPR은 애초에 북한을 상정한 전략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중국에 재래식 무기로 보복한다는 것은 억지력 면에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다시 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핵무기 재원을 공개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여기에는 분명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있을 겁니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이제 기술 패권, 군사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전쟁은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정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특히 핵전력이죠. 또한 대만 문제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중국에게 핵심 이익 중의 핵심입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중국몽 실현의 필수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만 지원이 강화되면서 무력 통일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핵전력은 중국의 중요한 협상 카드입니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핵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것이죠. 핵전력은 강대국 지위의 상징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핵 보유국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 특히 핵전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려 합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반미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데 중국의 핵전력 과시는 이런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공개는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심각한 안보 딜레마로 작용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소련 해체 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됐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안정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장은 종이 위의 약속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핵무장의 길은 험난합니다. 국제제재, 동맹관계 훼손, 지역 군비 경쟁 촉발 등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핵무기 공개는 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핵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